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탈남 마지막 방송일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한 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어제 철도 현안을 논의할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철도 노조가 파업 철회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여전히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SNS 연관에는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트위터 용자는 정말 너무하다. 한 발 물러났으면 징계 철회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주장했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 역시 왜 이 문제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최소한 징계와 손배소 문제는 받고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괘씸죄로 다 엿먹이겠다 이거군. 최은혜 사장 엄마 리더십 한다면서? 라고 꼬집었고요. 네. 새누리는 파업 철회 이끌어냈는데 민주당은 최소한 철도노조 징계 철회 이끌어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잘못된 유언 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적반하장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용자는 그러니까 노무현이 NLL 팔아먹었다는 SNS 유언 비어를 방치한 결과 본인이 당선돼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생겼다고 자인하신 건가? 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아버지 시대엔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김일성이란 구호를 앞세웠는데 그딸 시대엔 때려잡자 트위터, 무찌르자 페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또 다른 시그널을 남겼다. 트위터 조지라고. 아이고 무서워라 라는 의견과 네. 이제 SNS에서 유언비어를 쓸 수 없구나.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적을 칭송할 수 없게 되었어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유언비어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국정 홍보 열심히 해라. 이것도 MB 정부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마지막으로 이털남의 종방을 아쉬워하는 SNS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SNS와 팟빵 게시판에는 이털남의 종용을 습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궁금하고 걱정된다. 이렇게 털 게 많은 세상인데 이털남은 왜 끝난대냐라고 아쉬워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이털남이 500회 방송을 끝으로 종방이라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털남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것들을 알았는데 개편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길, 김종배님을 더 좋은 방송에서 만날 수 있길, 그간 이털남 고마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네. 김종배 시사평론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멘붕의 시기에 누구보다 먼저 치유의 손짓을 해준 고마웠던 이털남이라는 의견과 시사 팟캐스트 중에 이만한 짜임새를 갖춘 방송이 있을까 싶어요. 라는 페이스북 글도 있었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살아있는 유일한 뉴스였는데 라는 의견과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종방한다는 게 바로 큰 이슈인데 라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네. 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걸 전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도 그동안 SNS 한 뉴스 뒤지고 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 신랑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아닙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근데 어떻게 새해에는 2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네.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고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이탈남 마지막 탈탈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이 마지막 탈탈 인터뷰를 어떻게 꾸밀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이탈남을 가장 빛내주신 분을 모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장진수 전 주무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진수 주무관입니다. 그 고정 출연자를 빼고는 아마 장진수 전 주무관께서 가장 많이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작년 봄에 네. 거의 뭐 한 달 동안 그죠 며칠 빼고 예. 계속 출연하고 일하셨으니까 또 이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 이 장진수 전 주무관이 용기를 내서 그걸 밝혀주시는 바람에 묻혔던 진실이 또 드러나기도 했고 저희 이탈람도 빛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자, 최근황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한 달 전쯤인가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시고 공무원 신분 박탈당하셨고 그때 저희가 바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판결 나는 날 네. 그 인터뷰를 바로 하고 그렇죠. 그때 점심을 누가 사주셨는데 예. 그 김종익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예, 제가 예.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판결이 끝나고 김종익 선생님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뒤로는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뒤로는 뭐 집에서 이제 아무래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네. 그 동안의 일들을 좀 뭐 작업 원고라 그러나요? 예. 네. 그런 작업을 좀 하느라고 한 달 보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 장진수 전 주무관께서 이제 그 쓰신 원고를 또 저한테도 보내주셔서 지금 출판을 하려고 지금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고요. 뭐 대단한 좀, 내용은 없습니다. 예, 예. 기대대로라면 좀 조만간 이 책자 형태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나저나 아무튼 이제 공무원 신분을 이루셨습니다. 뭐 이제 댁에 계시는 부인이라든지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어요? 예. 그 판결 나는 날 집사람이 참 많이 울었어요. 아, 예. 예. 제가 뭐 잠깐 울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펑펑 울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예. 집으로 와서 좀 달래고 뭐 달래는 거라 해봐야 예. 내가 앞으로 좀 뭐 이거보다 더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예. 뭐 사실 조금 뻥이 있죠. 저도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할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달래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뭐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주저리고 있으라는 정도로 뭐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이제 달래는 쪽으로 그렇게 역시 했었어요. 역시 그러니까 부모님이시죠. 예. 그래도 아마 속으로는 상심이 참 크실 거예요. 시골에서 계시면서 이 당신의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이셨겠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까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지만 또 안으로도 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예, 더 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좀 그럼 앞으로 이후 계획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잡고 있어요? 아니면 잡으셨어요? 글쎄 출판이 일단 한번 되고 네. 그 뒤에 뭐 간단한 행사를 한번 하고 네. 어떤 형태든 예. 그 이후에는 뭐 아무래도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먹고 살아야죠. 예, 예. 그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지난해 봄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죠? 예. 한번 우리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때 참 이탈람 방송에서 이제 그걸 틀기 전에 저 서교동의 허름한 카페에서 저하고 단둘이 마주 앉은 게 처음 예,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만났죠. 그때 예. 제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유, 왜요? 그 제가 뭐 모르는 분을 뵌 거거든요. 그때 처음 그쵸. 뵀을 때, 생명부죠. 처음 본 거죠, 처음 뵀는데, 근데 예. 연락을 처음에 저한테 주셨을 때 예. 제가 망설이진 않았어요.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는 누군가가 연락을 해오면 밝히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연락이 왔고 바로 가서 만났고, 그런데 이제 만나기 전에 혹시나 김종배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좀 탐문이라 그래나 그걸 좀 해봤죠. 저 인간 믿을만 하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분이 알더라고요. 예. 예, 한 분이 아는 분이 나왔어요. 제 아는 형님 중에 좋은 분이라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뭐 선입견이라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만났어요. 좋은 분이. 좋은 선입견. 예, 좋은 좋다고 이렇게 예.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예. 인상은 다소 좀 험악했지만 예. 아, 내 인상이 왜 어때서? 예. 그래서 그렇게 수염도 기르시고 이런 줄은 몰랐죠, 잘. 예. 그래서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바로 통하고 예. 하니까 뭐 저는 아주 신뢰가 갔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때가 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장준수 전 주무관을 만났고 그래서 자, 이 세상의 모든 걸 밝힐 수 있느냐 저는 다그쳤고 예, 그죠? 예. 예, 장준수 전 주무관도 뭐 이제 그 흔쾌히 이제 밝히겠다고 이제 밝히셨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에 몇 분 같이 모여서 그렇죠. 네, 녹음을 하면서 제가 제보를 그렇죠. 예, 했었죠. 예. 그러면서 아무튼 한 달간 참 강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수많은 녹음 파일들을 전부 다 녹취하고 그죠? 뭐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지난해 봄에 계속 이 그러니까 증거인멸 사건을 이렇게 이제 그 이탈람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뭐 밤을 샌 적도 있고 녹취 작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예. 밤 11시 일요일 밤 11시에 뭐 미리 녹음한 적도 있고 예, 오마이뉴스 예, 이탈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뭐 전혀 뭐 힘든다라는 생각은 안 했죠. 왜냐하면 워낙 파장이 컸고 또 묻혔던 진실을 드러내는 거니까 오히려 흥이 났다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게 이건 전혀 뭐 1%의 거짓도 없는 솔직한 표현인데 근데 좀 그 문제가 그래서 국회가 받아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까지 그 앉혔고 특위는 공전됐고 얼마 전에 결국은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결국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예,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다른 큰 사건도 많으니까 지금 사실 네. 국정원, 국방부 지금 그거 외에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겠구나 이해하면서도 안타깝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사실 이제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런 건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터진 사건이고 국정조사 뭐 구성하고 온 게 지난해 여름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니까 여나 야나 정말 의지가 있었는가 이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좀 뒷맛이 솔직히 좀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자 불법 사찰의 몸통 증거인멸의 몸통이 누구냐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확실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죠. 뭐 근데 대충 짐작은 가요. 예.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분도 네. 검찰 발표에 하면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몸통은 둘째치고 그 예. 중간 다리인 예. 민정수석실조차 검찰의 재수사에서 뭐 확실하게 밝힌 예, 것도 청와대에 아니고.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은 그런 게 국정조사 특위에서 좀 이제 그 해소가 되고 규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 모양 저 꼴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공무원 신분을 잃고 민간인 신분이 되셨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더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자리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때보다. 국가 공무원이 예. 나서서 민간인을 사찰을 한다. 나아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증거인멸을 한다. 거의 범죄적으로. 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에 있게 마련입니다. 일단 예. 기본적으로 예. 예. 본인이 하든 근데 타인이 할 때만 죄가 되죠. 그렇죠. 일단. 맞습니다. 예,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네. 나중에 뭐 예, 알은 사법적으로 거지만. 그렇죠. 예. 근데 증거인멸은 누구나 하는 건데 첫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이 5일 후에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시작부터 해서 네. 검찰 수사가 증거인멸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미 2010년 6월 중순경부터 이게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검찰이 그것만 가지고도 수사를 시작했으면 이런 증거인멸 이런 건 없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증거인멸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좀 거기에 개입이 돼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거고 그렇지만 용기를 좀 내서 우리 김종배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근데 진짜로 그거를 그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이제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 네. 이런 고민을 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탈남 김종배 스님께서 믿어봐라. 국민의 따뜻한 품이 알아줄 것이다. 그래서 믿고 따라갔고 저도.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응원해 주셨고. 네. 예. 그 많은 응원들을 보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잘했구나 정말. 예. 그래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감동이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때 그 장진수 전 주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무원 신분이 유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그러니까 갈림길에 서 있던 때였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나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 혹시라도 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뭐 그렇게 생각도 다 했죠. 예. 예, 하기 전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버리고 예. 결과가 어떻게 됐든 예. 이것이 마지막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으니까요. 예. 뭐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조금 공무원의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까 사법부에 이제 그런 기대를 했었던 거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사실은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은 그때 관봉 사진이 공개가 될 때였는데 네. 장진수 전 주무관이 휴대폰에서 그걸 복원해내면서 네. 근데 저는 그때 이 장진수 주무관의 그걸 보면서 아, 이 양반이 정말로 마음을 완전히 비웠구나 진짜로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때 뭐 사석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저쪽에서는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줬던 거고 그죠? 예.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가장 그 칩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사실은 그게 예, 보통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어떤 것은 대강을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만은 공개 안 했으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좀 그게 가장 늦게 공개됐죠. 아니 그거보다 더 나중에 공개된 것도 있지만 예. 그렇죠. 따지자면 그게 세 번째 공개된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그렇죠. 장진수 주무관이 고민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걸 정말 공개를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예. 얘기를 하신 적도 있고 예, 예. 그때 이제 저는 하자. 예. 그죠? 그래서 그 동안도 믿고 따랐고 예. 그리고 신뢰가 됐고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제 치부 하나 이거 감추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결정했고 네. 예. 개운하지 않아요? 공개하고 예.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도 조금 아직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왜요? 예. 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왜 현장에서 내치 않고 받아왔는가에 예, 대해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예. 제가 그걸 뭐 쓰기도 하고 네.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또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다시 공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진실로 그러니까 향해간 아주 중요한 교도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별로. 그게 진실이 안 밝혀지는 게 참 의문이죠. 그렇죠. 거기에는 돈의 일련 번호뿐만 아니라 그 감봉 전체에 대한 제작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봉이라고 오늘 처음 봤어요. 아무튼. 감봉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었고. 예, 그, 한국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한국일보에 뭐 그죠. 관봉이란 단어. 예. 감봉을 그게 압착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 전혀 그렇죠. 조폐공사에서 나온 그대로의 모양입니다. 그게 그게 나왔는데 그게 시중으로 어딘가로 나갔는데 전혀 검찰이 못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도 그러니까 그게 일련 번호까지 있고 그게 이제 몇 년도에 생산된 그 화폐인지가 그 일련 번호를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기록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다는 게 제가 과연 맞는지 싶고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제한테까지 전달이 돼야만 했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예. 그걸 따지면 결국엔 이 사찰과 증거인멸의 어떤 그 힘의 역학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오히려 더 검찰 수사한 결과 더 미스테리가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그 3월에 한 달 내내 이 문제를 털었습니다마는 뿌리를 뽑았다라고 사실은 자평을 못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데, 근데 예. 사실 또 그거는 저희로서는 역부족인 부분들도 있죠. 저희가 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보니까 저는 그것이 검찰의 제 수사 과정에서 나아가서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그 추가로 밝혀지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가 물론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사찰 500건도 밝히고 증거인멸을 재수사하면서 네. 기존 사찰까지도 다 밝히는 뭐 일종의 성과는 있긴 한데 검찰의 수사가 그런 부분을 못 밝힌 부분 그리고 또 검찰의 1차 수사가 왜 그렇게 미진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규명이 전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도 그렇죠. 않았다. 예. 검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그나저나 이제 그걸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총리실에 같이 근무했던 그 다른 동료들 이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땠어요? 요즘 혹시 가끔 연락 옵니까? 뭐
온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이상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네요. 예. 그래요. 그분들은 예 그런데 아예 연락이 없진 않죠. 예. 뭐 그런데 조금 있다. 예,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죠. 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반증이네. 지금 그 말씀은. 제가요? 그죠? 아니요. 장진수 전 주무관이 아니라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리고 예. 이해하고 예. 연락을 안 해도 또 이심전심 통하는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트위터 개설을 하셨고 예. 파워 지금 팔로워가 몇 명쯤 되죠? 그래서 뭐 오늘 한 3만 5천 뭐 정도 상당한 되는 것 파워인데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그 총리실에서 그냥 공무원으로 일할 때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또 이탈남에서 그걸 털면서 이제 막 수많은 반응이 왔었고 네. 그 이후에는 좀 트윗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하고 예. 달라요? 뭐 예,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이 뭐 지금이 어쨌든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 할 때는 저 공직 내부에 있을 때는 뭐 제가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 예. 그걸 제가 직접 소통을 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온통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장관, 알아서 하겠죠. 총리 네. 이쪽에서 하는 거고 저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네. 그냥 그것만 한 거였는데 예. 지금 바로 국민 여러분들하고 바로 소통을 바로 직접 대화를 하니까 네.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이분들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런 예. 것도 잘 느낄 수 있고 그래요. 예. 어떤 그 정서 이런 것들이 읽혀져요? 예. 트위터는 곧바로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예. 바로바로 예. 느껴지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트위터를 해보니까 신기한 게 트위터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뉴스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반응이 뭐 예를 들면 리트윗이 그 반응 아니겠습니까? 트위터는 네, 리트윗인데 네. 이렇게 글을 뭐 짧게 쓰지만 괜찮게 썼다. 예. 나도 이게 내 마음을 담아서 썼다라고 생각되는 글들은 예. 리트윗이 좀 더 되고 예. 아 진짜 그런 거 예, 있어요? 그냥 쓰면 그냥 한마디 별 생각 없이 쓰면 리트윗이 좀 덜 되고 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진짜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예,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걸 느끼세요? 예, 확실히 예. 어. 정확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예. 예. 그래요. 예. 전문가 다 되셨네. 그 조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면 예.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못하는데 뭔가 아무튼 통하는 게 통하는 있나?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140자 안에 뭐 무슨 모든 논리를 담아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친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국민들의 정서와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으니까 예. 다시 공무원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그런 부분도 있죠. 기회가 없네. 그러게요. 다시 그런 기회가 좀 생겼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일단 뭐 출판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먹고 살아야 된다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죠?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당장 이제 목전에 와 있는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먹고 산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큰 방향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막연히 드는 생각은 그래서 좋은 일. 예. 그러니까 이 어려운 분들 특히 뭐 공익 제보자 이런 분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공익 제보 하신 분들 많은데 예. 그분들 어렵고 어쨌든 그것도 떠나서 다른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을 좀 어떤 대변할 수 있는 일이 저한테 주어진다면 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예.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예. 아직 막연한 거고 예. 제가 아까도 김종익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뭐 직장을 구하든 뭘 하든 뭐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신 분이 또 김종익 선생님 가장 감동적인 예. 점이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종익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같이 또 술 한잔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가장 많이 걱정해주고 계시고 저도 그 김종익 선생님이 암 투병도 하시고 예, 힘든데 지금도 그 와중에서도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네. 예, 제가 은혜를 꼭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시 들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고 이제 그 이 집에서 부인은 어떻게 이제 마음 좀 추스리셨고요. 예,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집에 있었던 기간은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집에 뭐 당장 이제 지금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예. 부분은 어차피 적응이 돼 있던 거고 예. 마음도 많이 추스렸고 예. 제가 책 작업 계속 원고 작업하는 거 보고 제가 뭔가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에 뭐 믿을만 하겠구나 아마 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제가 추정합니다. 그렇죠. 예. 뭐 지난 봄에 이제 그 이 증거인멸 사건을 막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 사석에서도 아마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잠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부인의 어떤 격려, 지지 이런 게 되게 크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죠. 제가 집에 들어가서 뜻이 안 맞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죠. 못하죠. 예. 진짜 아무리 못하죠. 이게 예. 무슨 좋은 일을 해도 그걸 가지고 예 저희 와이프가 반대를 하고 있으면 네, 주저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못했을 텐데 네, 뭐 방향이 원체 명확하니까 저하고 같이 예. 어떻게 연말 연시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인 그다음에 그 꼬맹이들과 같이 한번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죠 그러세요. 예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제 며칠 전까지 시간이 없었고 아마 1월 중에는 한번 충성을 다녀와야 되지 다해야 돼요. 않나. 충성을 집에 네. 그죠? 예. 어떻게 이제 가사 일도 많이 하시고 예, 가사 일은 제가 설거지 같은 거는 예,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런데 대부분 판결 이후에 좀 못했네요, 오히려. 예, 그래요? 예, 예. 예. 그만큼 마음이 힘들어서 예, 그렇겠죠. 앞으로도 또 열심히 가사 일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탈남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장진수 전 주무관하고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마 오늘이 끝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뭐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좀 그 장진수 전 주무관이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전력을 다하는 일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절박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 마음을 추스렸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표정도 지금 또 그러신데 아무튼 용기 잃지 마시고 예. 힘내시고 새해에는 올해로 대법원 판결을 이제 다 훌 털어버리고 네. 새해부터 진짜로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힘내시고. 네. 그런데 이 500km 오늘이 지금 마감되는 날입니까? 네. 아, 정말 아쉬운데요. 그동안 저를 많이 가장 이렇게 있게 해준 방송이 이탈남인데 정말 너무 아쉽고 팬들도 많은데 네. 이걸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진행자는 저예요. 진행자는 뭐. 그러면 이제 제 인터뷰 끝난 뒤에 알아서 정리. 뭐요? 그러니까 예. 아니 저도 말씀하세요. 궁금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어떻게 지금 앞으로 팬들하고 팬분들이나 아니면 또 목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걸 어떻게 뭐 가지고 갈 계획이신지. 근데 뭐 저는 그 자타공인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예, 저는 잘 그거는- 놀지를 못해요. 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주 신뢰가 가고. 예, 뭐 사실은 저는 이 노는 거에 되게 서투른 놈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다른 데서 또 다른 형태로 아마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아마 계속 이어갈 거니까 또 거기서 뭐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을 뭐 뵐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네. 예, 제가 오늘 마지막 500회 나와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잘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돌아가면 마음이 더 편합니다 지금. 예. 아유, 뭐 제 걱정까지 해주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 이 용기 잃지 마시고 예. 힘내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이탈남의 마지막 고정 코너입니다.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이네요.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미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왜 또 화요일이 그러게요. 원래 수요일이었는데. 원래 대미는 좀 멋있게 장식을 해야 되는데 글쎄 좀 그렇죠. 꾸리꾸리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장식을 해서. 소소한 특종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대미는 대단한 특종.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톡톡으로 그냥 그냥 톡톡으로. 톡톡으로 톡톡 치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방금 나온 거부터 이제 그 속보 처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 거의 합의 도출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 저녁 밤사이까지도 네. 상당히 진통이 있어서 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12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 날인데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요. 네. 밤사이에 상당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정원 정보관 아이오죠. 네. 아이오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를 법제화하고 네.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명문화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산 통제권이랄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다 통과를 하기로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애당초 민주당이 얘기했던 뭐 국내 파트 문제는 그냥 존치시키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대공수사권 이관도 그냥 네. 없던 일로 했고 예. 그거는 사실상 원래 민주당이 제일 세게 주장했던 건데 네. 제가 쭉 전화를 돌려봤더니 이제 일단 이 논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이것도 상당한 성과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 2월에 계속 논의할 것이니까 네. 기다려달라라는 것인데요. 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특검 도입은 추후 논의. 특검도 그다음에 추후 논의, 국내 파트는 계속 계속 논의. 논의, 네, 예, 이렇게 추후와 계속 논의한다 이런 거고요. 네. 심지어는 특검 어떻게 계속 하세월로 미룰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지난 토요일 날 10만의 대중이 광화문 거의 접수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집회를 연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동안 뭐 생활 이슈, 뭐 먹는 문제 이런 등등이었지 그 밖의 이슈로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었는데 물론 이제 철도 파업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특검은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뭐 박근혜 정권 임기 내내 특검은 살아있는 카드다. 자, 뭐 그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세부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그 올해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내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전망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제 국정원 개혁 방안이 합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1년 동안 끌어왔던 국정원의 어떤 대선 개입 문제. 네. 자, 이것이 그러면 여야 차원에서는 네. 결국은 마침표를 찍고 가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여야 차원에서 내년부터 다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 이슈화되는 것이 이걸로 뭐 가름이 되는 것이냐. 네. 사실 이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것은 철저하게 여론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청와대가 그렇겠죠. 이렇게 사실 청와대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은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대화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네. 사실상 지난 토요일 날 깜짝 놀란 거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얘기도 사실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아픈 대목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서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김무성 예. 의원의 주장대로 사실상 청와대가 설득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여론이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의 대응 방향을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은 여론이 계속 살아서 특검에 대한 주장과 또한 그 지난 대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마찬가지로 없었던 이슈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겠죠. 높고요. 네. 사실 정치권은 지금 상당히 바빠요, 마음이.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쳤기 때문에 후보 문제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지역구 뭐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치권 안에서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빨리 국정원 이슈가 좀 일정 정도 좀 물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새로운 선거 이슈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좀 여론의 방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네. 한편으로 정치권은 여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규정 속에서 이제 정치 전선을 펴고 거기서 뭐 타협이든 뭐든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정치권에서 발생되는 이슈가 또 여론의 에너지원이 되는 그렇죠. 이런 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 고리가 만약에 국정원 이 개혁안 합의로
끊어진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이제 남는 그 변수라고 할 계기가 되겠죠. 네. 계기는 이제 원세훈 김용판 네. 1심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뭐 판결이 나올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일단 선고 날짜는 잡혔죠. 내년 2월로. 2월로 예, 잡혔습니까? 2월로 선고 날짜가 잡혔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이 재판에 참석을 해서 30분간의 최후 진술을 얘기를 했어요. 그 최후 진술에 보면은 내가 철면피한 역사의 죄인이냐라고 묻더군요.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건데요. 어찌됐든 이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도 사실 정치 재판화 돼버려가지고요. 이것 역시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가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그 1심 선고 공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기준점이 되겠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특히 또 뿐만 아니라 그 국정원 개혁 법안 이슈들에 대해서 보면 총체적으로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련된 그러니까 특검은 논외로 치고요. 특검은 나중에 얘기로 하고 국정원 개혁 법안 이번에 마련된 이 법안을 가지고 그러면 향후에 있을 당장에 닥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냐. 저는 사실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점을 아무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고 또 어제 몇몇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내내 그 활동을 해온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SNS 혹은 뭐 사이버 그 대선 개입 또 이제 뭐 그 3.15 부정선거처럼 대놓고 하는 대선 개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다른 방식, 이를테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라든가 뭐 기상천외한 새로운 방식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선거에서 국정원이나 혹은 그 정부 기관이 개입한 선거인가 선거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는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안에서도 제가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입법안으로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 못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원세훈 김용판 판결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그랬죠. 뭐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죠. 사과를 요구를 했을 때 네. 판결도 안 나왔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논리를 펴 왔는데 네. 자,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자,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1심 판결을 가지고 네.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정책 메시지를 던질 거냐? 네. 근데 이게 이제 판결에 이제 결국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것이 이제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좀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인 것 같고 또 어차피 이제 내년 되면은 중요한 정치 이벤트는 아무래도 지방선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네. 아직은 전망하기는 좀 이르죠. 지금 대체로 이제 물밑에서는 다들 기획단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돼 있고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일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되는 그룹이 안철수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철수 신당이 과연 언제 뜰 건지 뜬다면 어떤 방식으로 뜰 건지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할 건지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당과의 삼각구도에서 어느 정도나 점유할 것인지 사실은 이게 저는 제일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세는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지도가 낮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당세는 없지만 지지도는 상당히 있는 거여서 이게 사실상 이 안에서 어떤 그 무슨 지각 변동이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저는 여전히 지방선거도 사실상 소위 얘기하는 민주개혁 진영한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선거다. 녹록한 선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선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당대당 차원에서의 선거 연대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까지 나오는 네. 어떤 그 기류를 볼 때 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각계 약진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특정 지역구, 네. 특정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역 유권자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후보 간 차원에서 형식은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국부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정치권 안에서 너무나 무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물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런 가설, 저 사람은 저런 가설, 뭐 각자 막 그 500명이 있으면 한 1000가지 이상의 가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 다 소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효석 의원이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안철수 신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를 묶는 포괄적 야권 대한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근데 과연 이게 그 그룹 안에서 얼마나 큰 메시지 울림을 갖고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부호죠. 퀘스천 마크인데, 예컨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대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대당 통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후보 개인 간에 혹은 또 뭐 그 지역 간, 그러니까 지역 내부에서 뭐 우리는 우리끼리 뭐 시민사회가 뭐 그 저 중재하는 하에서 후보 조정을 해보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파편적으로 막 이를테면 후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신데, 저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중앙 단위에서 정리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역 단위에서 막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과정을 우리가 쭉 보면 그런 게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지역 단위별로, 부산은 부산대로, 또 광주 전남은 광주 전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연대 전선을 막 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있는데, 기왕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야권 내부의 총론적 어떤 입장, 이런 게 아직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논의가 활발해야 되고, 그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후보도 찾아야 되고, 그 적합한 후보를 통해서 뭐 선거 운동도 벌어져야 될 것이고, 뭐 이를테면은 그 후보에 대한 뭐 각계 인사들의 뭐 지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이어져야 아, 이게 선거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게 될 텐데, 지금까지 상황은 사실상 그 물밑에서만 너 할래 말래 뭐 이런 식의 후보 조정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시간에 쫓겨서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올 텐데, 아마 안철수 신당은 단일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박기춘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도 좀 어떻게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붙어보자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무엇으로, 어떤 컨텐츠로 이 산을 넘을 것인가에 대한 총론이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구 견줘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선거 구도가 안 짜여지고 있지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구도가 전혀 안 뭐 짜여지죠. 그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그 민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그렇습니다. 킬러 컨텐츠가 네.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지금 선거 구도 전선이 지금 전혀 안 짜여지고 있다는 그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신 것 같고,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광역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호남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는 그렇죠. 특히 이번 그렇죠. 선거는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예. 호남 지역에서 이 광역단체장을 놓고 쟁패를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선거 연대가 어려운 네.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결국은 당 차원에서의 연대를 모색하는 어떤 그 추동력, 네. 이거보다는 어떤 그 지역 구민 차원에서의 어떤 압박, 네. 이것이 오히려 더 추종력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그거밖에 없지 않는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 보기 네. 때문에, 네. 아까 이제 그 장윤선 기자의 표현을 보면 파편적으로 네. 일부 지역에서만 그것이 어떤 압박되고 강제되는 네. 이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 조정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워낙 복잡한 문제이니까 예. 그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인데요. 네. 야권 입장에서 볼 때 네. 결국은 지방선거에서의 성패는 수도권에서 1+1이 예.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원 플러스 원이 누굽니까? 서울시장은 상수. 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네. 플러스 경기지사나 인천시장에서 네. 한 곳을 더 이기는. 예. 그러면 사실상 야권의 승리다. 네. 이런 등식 아닌가요? 예. 그 1+1이라는 게 참 주부로서 와닿는 표현이네요. 제가 진짜 예. 좋아하는 게 1+1이거든요. 그 거기에 투 거기에 플러스 원이면 속지 더 좋고. 마세요. 거기에. 그래서 버리는 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꼼꼼히 다 먹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그 야권은 지금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10%대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신당을 그렇죠. 끼워서 조사를 하면. 그렇죠. 우리는 서울시장만 어떻게라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원이 있어요 민주당 예. 안에.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된다면 플러스 경기지사가 된다면 충남까지 영향이 미친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나 인천이나 둘 중에 한 곳만 먹으면 이것이 사실상 충청도 이남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수도권 전체가 큰 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정치공학적 논리로 그렇죠. 계산을 그렇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뜨거운 열기가 있다. 정권 심판론이 있으니까 이 정권 심판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차피 49대 51의 싸움이기 때문에 2% 내지는 3%만 우리가 먹으면 된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전략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이 썼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논리에서 네. 또 하나 못 예, 보는 게 예. 있는 게 뭐냐면 그 집권 세력의 고정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 집권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난 1년간의 국정원 플러스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1년간 아주 가파르게 이제 그 대치 전선을 펴왔는데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현 집권 세력의 고정 지지층의 이완 요소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또 그들의 결집 요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사실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돌려본 조사에 따르면은 소위 얘기하는 그 중간층 이탈이 그 상당수 많이 눈에 두드러진다라는 네.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이제 이념 지형에서 중간층,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계속 강성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지지를 철회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그러면 야권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무당파로 남아 있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박근혜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표가 왜 그 민주당이나 그 안철수 신당으로 가지 않고 무당파로 계속 남아 있는가? 역시 저는 대안부재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지난 1년 내내 정말 오늘 12월 31일인데요. 작년 대선 때보다 더 바쁘게 일을 했어요. 정치부 기자들이. 진짜 네. 자고 나면 이슈가 하나씩 터져가지고 예. 뭐 점심 먹을 사이도 없이 막 그렇게 정말 바쁘게 뛰어왔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야권이 어느 지점에서 승리했다고 국민들은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전 냉정하게 보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 파업도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극적으로 극적 합의로 해서 막 이것이 정치다라면서 막 다들 대서특필하고 오랜만에 정치권이 큰일 했다 막 다 썼는데 그러면 철도 노조 파업은 했어요. 현상적으로. 그래서 파업을 풀어서 노조원들이 다 이제 현장 복귀를 오전 11시에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국회 그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생기는 그 철도산업발전특위라는 그 소위 안에서 민영화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영화 논쟁을. 그러면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안에서 진보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의원들조차도 그거는 장담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수많은 이제 그 특위를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아니 이거 특위 아니고 소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든 특위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국정조사 그렇죠. 특위를 그럼요. 만들어도 예. 공전되는 경우 허다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여기서 싸울 때는 확실히 싸워주는 그래서 꼭지를 따내는 그래서 성과를 국민들한테 안겨주는 소위 얘기하는 성공 성취도를 맛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느껴왔던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실패감을 보게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실패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정서가 무기력해지고 되는 것도 없다라는 정서가 계속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아 민망해지네. 약간. 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잘 안 되니까 국민들이 내가 기대했던 어떤 요구안은 이런 정도인데 확실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게 그런 기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확실해 보이지도 않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굉장히 애쓰고 뭔가 막 무슨 철야동성도 한다 그러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걸 뭐야 된 게 뭐야? 결국은 된 게 없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죽도밥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안부재의 상황에 대해서 선뜻 민주당 혹은 선뜻 안철수 신당에 지지를 못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정당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구체적인 그 투쟁의 성과 계속 민주당은 계속 1년 내내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오사전대 이후에 김한길 저 대표는 맨날 거리에서 잤잖아요. 미역국도 길거리에서 드시고. 그런데 성과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자성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있어야 되는 좌표가 어디냐. 그렇죠. 시민사회를 놓고 보면 여기 시민사회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시민사회 영역을 놓고 보면 정당은 사실은 그 시민사회 영역의 맨 앞에 있어야 되는 존재죠. 그럼요.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될 곳이 리딩 거기인데. 그룹이에요. 리딩 그룹.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은 그 후미에 있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끌고 가고 네. 정당에 따라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오는 이제 가깝증이 좀 이제 지금 지적하시는 건 네. 바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 혹은 안철수 신당 이런 어떤 야당이 어떤 깃발을 딱 들고 자 이것이 표대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저희가 이것만큼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따라갔어요. 네. 근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감. 이런 게 많으니까 선뜻 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들을 때는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많이 섭섭하죠. 장윤선 기자의 그 진단이 왜냐하면 제가 욕을 엄청 먹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역부족이었던 거냐 네. 아니면 전략 미스하고 의지 부족이었느냐 네. 이거에 따라 사실은 평가의 지점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장 기자? 저는 제가 매번 지적해서 저 청취자들 이거 나가고 나면 또 팟빵에 욕이 봐가지고 저 두려워요 사실 막 근데요 있잖아요 진짜 그 어떤 분들은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정도로 막 장 기자한테? 네, 뭐 그 상처 받으셨구나. 저 상처 굉장히 많이 받죠. 예. 보고 또 꼼꼼히 또 확인하거든요. 예. 뭐라고 욕했나. 근데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청자분. 아니 근데 그 진짜 막 와 살벌한 그 정말 육두 문자들이 막 들어와요. 네. 그러면 와 진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하튼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쭉 그 정당을 출입하면서 정당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한 전략을 쓰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에 앞서서 전략이 우세한가라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네. 해서 이번에도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늘 돌아오는 답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새누리당이 정보 다 가지고 있지. 정부 다 행정부 장악하고 있지. 뭐 다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해요. 만윤 야당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싸움을 해보나 마나죠. 저쪽이 다 갖고 있는데 이쪽은 야당이고 당연히 정보도 없고
그 능력도 아니 저기 그 저 인프라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실력 있지 않습니까? 실력 있는 야당이라면 작은 인원 10만 양병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은 야당이지만 이것을 지혜로 돌파하는 능력 이게 무슨 힘만 세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싸움에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싸움의 기술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저 야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관계자들 가운데는 뭐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될 듯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서고 또 될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전국 전망을 해볼 때는 중요한 분기점은 두 군데가 있군요. 하나는 이제 2월, 네. 2월에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선거길이 잡혔군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이제 선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선거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청와대에서 어떻게 받느냐 네.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성과를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사실 내년 하반기 전망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죠. 예, 아무튼 내년 하반기를 규정하는 요인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정확히 하면 지방선거를 규정하는 요인이 2월에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가 또 내년 하반기 전국을 규정하는 네. 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 일단 그 원세훈 김용판 선거 공판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선거법 무혐의, 그러니까 선거법 무혐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주지청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3.15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체 가운데서 5% 약 5%에 해당하는 것만 조사를 했고 나머지는 다 그 수사 인력의 한계 때문에 조사조차 못한 게 95%고 그중에 특히 이제 심각하게 많이 들어왔을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포털 영역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손도 못 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선거 공판에서 무죄가 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국민들이 이것을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을 이런 재판 결과를 국민들이 용인할 것인가. 혹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정치에는 개입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영화 변호인을 보는 것 같군요. 아무튼 뭐 그거에 뚜껑을 네. 열어봐야 되는 네.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재판부가 신경 쓰도록 하려면 국민이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국민이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재판부도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그 김한길 대표가 처음 당 대표가 될 때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이 이기는 정당이었습니다. 네. 이기는 정당, 이기는 선거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도 후보도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때 뭐 손학규 대표가 나오니 많이 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모든 선거의 역량을 지방선거에 총집결하겠다라는 뜻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 김한길 지도부는 얼마나 큰 역량을 투입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현장을 출입하는 기자의 입장으로 볼 때 특별히 감지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세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그래야 김한길 지도부의 생명도 유지 연장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 그러면 김한길 지도부가 계속 살아남을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방선거 끝남과 동시에 민주당 대표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요. 7월에 있을 재보궐선거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기자들은 또 바빠요 내년에. 그렇죠. 여하튼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달 뒤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그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사이에 네. 브라질 월드컵이 끼어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시선 분산이 되겠죠. 사실 그리고 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선거가 2월에 있다고 그러는데 2월에 또 소치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우연의 결과일까요? 뭔가요? 아무튼 예.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이털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게 더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그죠? 여하튼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는 생물이어서 늘 변화무쌍하고 현재 이 순간에도 지금 무슨 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약할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것은 저는 김한길 지도부가 안철수 진영하고도 수시로 만나고 또 진보당 통합진보당 또는 그 정의당 쪽하고도 예. 맏형이잖아요, 야권에. 예. 그러면 긴밀하게 유대 연대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야권의 지혜를 만들어서 내년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는 당분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네. 저는 제가요 사실 얼마 전에 아주 엄청난 꿈을 꿨어요. 뭔 꿈이요? 이상한 꿈이에요. 꿈 얘기해도 되나요? 이런 진중한 시사 프로에서 한 5초만 들어보고 계엄이 선포된 거예요. 그 막 도망 다니는 꿈을 꾸다 깼는데 됐어요. 네, 5초 넘었나요? 예. 안 넘었죠? 네. 그냥 됐어요. 네, 예. 됐죠.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는 노력을 하려면 사실상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큰 거예요. 민주당을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요. 민주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시고 중요한 것은 야권 전체가 이 엄청난 그 국면을 넘어설 수 있는 공동의 지혜, 공동의 노력, 네. 그다음에 협업, 총론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추동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시민 내지 국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윤선의 정치통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장윤선 기자도 그러니까 지난 3월 초에 이탈남이 개표를 하면서 소소한 특종으로 결합을 해서 그 뒤에 서장톡을 거쳐서 다시 장윤선의 정치톡톡까지 그 10개월 동안 저희 이탈남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소소한 특종을 잘할 수 있었으면 계속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서영교 의원의 힘도 좀 빌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서영교 의원이 한마디 꼭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만두다니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여하튼 오마이뉴스가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또 재밌는 좀 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는 선배라고 늘 부르는데요. 그 김종배 선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진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휴일은 방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가 욕도 먹고 그랬는데요. 예. 진짜 성실하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장윤선 기자도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 이탈남과 함께 해온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거 저는 알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종종 구박도 하고 닥달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청취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창욱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탈남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1월 2일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500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성실함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보람 그리고 긍지로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질책 그 모든 게 저희에겐 이슈를 털 수 있는 자양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탈남을 떠나지만 이탈남의 정체성은 오마이뉴스가 계속 이어가면서 새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밝히는 게 도리인 듯한데요. 저는 이 진실을 갈구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 곁에 계속 있을 겁니다. 비록 부족한 힘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다른 팟캐스트를 제작할 겁니다. 이미 준비에 들어갔고요. 내년 2월이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달리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행복했고 보람찼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